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달걀 하나가 제대로 먹으면 어르신들에겐 인삼보다 더 귀한 보약이 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면 순식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요, 고기도 거의 안 먹고 달걀만 챙겨 먹었는데 왜 검사할 때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오르죠? 그리고 요즘 소변 보면 거품이 하얗게 생기고 잘 안 사라져요. 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달걀을 조리하고 함께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하던 습관들이 오히려 신장을 밤새워 독소 걸러내게 만드는 무리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혈당과 노년의 건강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호 의사로 지난 33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곁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 9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달걀 섭취 6가지 습관을 낱낱이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4번째 실수는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고 지금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각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진심이 있습니다. 사실 계란 달걀은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입니다. 이 작은 식재료 안에는 알부민이라는 최고급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이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영양원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근육량을 지켜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고혈당, 고지혈증 초기, 신장기능 저하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속 신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비처럼 빠르게 걸러주던 건강한 걸음망이 이제는 낡은 채처럼 성능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란을 잘못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대사 찌꺼기가 넘쳐나고 결국 약해진 신장은 그 부담을 온몸으로 짊어져야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구체가 찢어지듯 망가져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몸이 점점 말라가고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절대 계란을 겁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계란을 제대로 지혜롭게 먹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주제가 꼭 필요한 정보라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래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계란 섭취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잘못된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식처럼 여겨졌던 한 가지 방식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 바로 날달걀이나 반숙을 너무 덜 익힌 채로 먹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계란 껍데기에 구멍을 뚫고 쭉 빨아 마시면서 목소리가 맑아진다, 기력이 좋아진다 며 건강 비법처럼 여긴 분들이 참 많았죠. 그때는 닭을 직접 키우기도 했고 환경도 깨끗했으며 몸도 튼튼했으니까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고 당뇨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이건 말 그대로 건강을 건 도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첫째, 위생 문제입니다.
달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계란을 생으로 먹거나 덜 익히면 이 균이 쉽게 우리 몸속장에 침투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냥 설사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혈당이 높은 고령의 당뇨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이 균이 혈액으로 번져 폐혈증이나 심한 감염성 쇼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둘째는 흡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란의 흰자는 AV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놈이 몸속에 비타민 B7, 즉 바이오틴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장에서 이 비타민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근육통이 생기며 당뇨로 이미 취약해진 신경계에는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계란은 반드시 익혀 드세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최소한 5분에서 7분 정도는 삶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흰자는 완전히 응고되고 노른자는 약간 말랑한 정도, 반숙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흰자가 물처럼 흐르는 상태, 흔히 콧물처럼 질척이는 반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항상 익혀 먹으니까 하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익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잘못된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라이팬에서 바삭하게 지진 그 계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잘못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식습관입니다.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은 촉촉한 그 계란 프라이 보기만 해도 밥맛이 확 살아나죠. 하지만 고혈당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께는 이 한 접시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이걸 고온의 기름에 튀기듯 지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온도가 150도, 180도를 넘어가면 계란 속 단백질과 기름이 만나 AGEs라는 위험한 물질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걸 혈관에 달라붙는 끈적한 풀이라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염증을 부추기며 특히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해 망가뜨립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기름을 아끼려고 쓰던 걸 또 쓰시거나 고소하다고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름에는 포화지방이 많아 몸속 나쁜 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삶은 계란 한 알은 약 70칼로리에 불과하지만 기름에 푹 잠겨지 전엔 계란은 150칼로리가 훌쩍 넘어가죠. 이 칼로리와 지방의 부담은 고스란히 간과 신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좋은 코팅의 프라이팬을 사용해보세요. 거기에 기름을 붓지 마시고 올리브유를 스프레이처럼 아주 살짝만 뿌려주세요. 팬을 코팅하듯 얇게 입히는 겁니다. 둘째, 물을 활용한 조리법도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물 한두 숟갈 정도만 넣고 계란을 깨 넣은 뒤 뚜껑을 닫아보세요. 수증기가 계란을 부드럽게 익혀주어 마치 오믈렛처럼 말랑하고 윤기 있는 계란이 완성됩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에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 때 혹시 노릇하게 튀긴 계란 하나 드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내일부터는 바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신장을 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헷갈려 하시고 논란도 많은 부분입니다. 바로 노른자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불안하고, 실제로 예전엔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심장병 온다 해서 걱정이 많았죠. 이후에 연구들이 쏟아지면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예외입니다. 저와 같은 의료진은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에겐 이 노른자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기준량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신장이라면 남은 인을 잘 걸러내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인이 피 속에 쌓입니다. 그러면 뼛속의 칼슘을 끌어내려 하니까 뼈가 약해지고 잘 부러지고 자주 가렵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럼 얼만큼이 적당할까요? 지금부터는 명확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혈당은 조금 높지만 신장은 아직 괜찮으신 분이라면 하루에 한 알 정도 노른자까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그날은 고기나 생선을 조금 줄이셔야 해요. 그런데 이미 고지혈증이 있거나 신장 기능 저하 3단계 이상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때는 노른자는 일주일에 2-3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대신 흰자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하루에 2개 정도 흰자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흰자는 순수 단백질인 알부민이 풍부하고 인 함량도 적어서 사구체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그럼 노른자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먹지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영상 후반부에서 흰자를 노른자처럼 맛있게 먹는 방법을 꼭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전해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바로 지난 3월 경북 구미에 사시는 박홍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올해 68세로 제 진료실을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인데요. 당뇨 10년차 환자이십니다. 어느 날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김준호 박사님, 약도 잘 챙겨 먹고요. 운동도 꼬박꼬박하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오늘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확 올라간 거죠? 신장 3단계라니요. 하소연을 하셨죠. 저는 자세히 식단을 여쭤봤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에 고구마나 잡곡밥 드시고 반찬도 싱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 반찬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일주일 내내 계란 넣은 갈색 장조림을 꺼내 먹어요. 저 그 푹 졸인 달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쫄깃하고 간이 쏙 배서 너무 맛있잖아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첫째 장조림은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계란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성돼 소화가 어렵고요. 셋째, 짠 고기 국물에 계란을 절여 먹는 방식이 신장에 2중 3중 부담을 주는 조합이었던 거죠. 제가 모든 원인을 설명드리고 그날로 장조림을 끊도록 권했습니다. 대신 삶은 계란에 저염 간장이나 레몬즙 약간 찍어 드시라고 안내했죠. 한 달 뒤 검사에서 어르신의 수치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을 구한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 오늘의 4번째 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박홍식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음식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음식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4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고 있는 조합인데요. 바로 계란과 두유 또는 진한 차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 식사로 계란 프라이 하나, 두유 한 컵 또는 국물에 달걀을 풀어 먹은 후
입가심으로 진한 녹차 한 잔. 굉장히 단정하고 건강해 보이죠. 마치 절제 있는 한국 전통 식단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이 조합이 내장을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싸움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란과 두유의 문제입니다. 두유에는 트립신 억제 효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계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 소화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와 장은 부풀고 소화는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들은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약한 신장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망가지는 거죠. 두 번째는 계란과 진한 차의 조합입니다. 녹차, 홍차, 보이차 등 차잎이 진할수록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면 불용성 결합물을 만들어 소화도 어렵고 장을 마르게 하며 배변 활동까지 둔화시킵니다. 더 위험한 건 이 결합물이 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 신장의 결석처럼 쌓일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 두유나 차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 간격을 꼭 지켜주세요. 계란을 드신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묽은 보리차 한 잔 정도로 마무리해주세요. 두유나 진한 차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계란을 드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 사이에 소화가 충분히 진행되기 때문에 영양소 충돌이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병은 때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몸에 좋다는 걸 골라 먹어도 함께 먹는 방식이 틀리면 결국 그 좋은 음식들이 서로 충돌해 우리 몸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바로 여기서 고쳐야 할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들도 심각하지만 이 5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 더 위험합니다. 바로 삶은 계란이나 조리된 계란을 냉장 보관해 다음 날 또는 며칠 뒤에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검소하시고 음식 버리는 걸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10알씩 삶아두고 남은 건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거나 아예 며칠간 먹으려고 계란 넣은 장조림을 만들어 놓고 매일 꺼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박홍식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익힌 계란은 그날 다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즉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란이라는 식재료는 영양이 너무 풍부한 나머지 세균에게도 최고의 먹잇감이 됩니다. 한번 껍질을 까거나 살짝만 깨진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해도 내부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생고기나 생선이 함께 들어있다면 그 사이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게다가 재가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익힌 단백질을 다시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변형돼 버려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바뀝니다. 위액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위장으로는 이 단단하게 굳은 단백질 덩어리를 소화시키기 어렵고 결국 그 잔여물은 몸속에 독성 질소화 합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찌꺼기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해독 기능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계란을 삶았는데 남았다면 자녀나 손주들처럼 건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세요. 하지만 본인 몸이 신경 써야 할 단계라면 절대 다음 날로 넘기지 마세요.
삶은 계란 하나 5분에서 7분만 투자하면 금세 완성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신장을 몇 년 더 지켜줄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들보다도 이 6번째 실수가야말로 신장 건강의 가장 큰 적 혈압과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혹시 평소에 달걀을 드실 때 꼭 소금이나 간장을 듬뿍 찍어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달걀 장조림이나 달걀절임 혹은 트렌디한 트러플, 소금 계란 요리를 자주 드시나요? 더 나아가 달걀 노른자가 들어간 간식류나 반찬류 중에 짠맛이 강한 제품들을 즐기신다면 지금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금에 절인 달걀인데요. 일부는 찜이나 중화요리 혹은 간식류에 들어가죠. 이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수천 밀리그램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 삶은 계란보다 10배 이상 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소금장 또는 진한 액젓을 꼭 곁들이는 습관, 혹은 달걀 프라이를 하면서 간장을 듬뿍 부어 맛을 내는 습관. 이런 습관이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금은 신장의 천적이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 압력이 반복되면 결국 사구체라는 신장의 여과 필터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투석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맛을 조금씩 바꾸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삶은 계란은 사실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도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있습니다.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보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생각보다 진합니다. 그래도 도저히 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진한 간장이나 소금을 바로 찍지 마시고 천연 간장을 희석해 레몬즙, 다진 마늘, 고춧가루 같은 천연 재료와 함께 희석해 사용해보세요. 혹은 후추, 실파, 미나리, 고수 같은 허브류나 향신 채소를 곁들여 풍미를 살리는 방식도 매우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소금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가능하다면 트러플 소금 훈연, 소금 절임 달걀 같은 고염 가공식품은 가급적 멀리하시고 계란 본연의 맛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적응해보세요. 이 조그만 습관 하나가 신장을 지키고 혈압을 다스리며 우리 몸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키면서도 달걀의 영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핵심만 뽑아 정리한 황금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메모지나 펜 하나 준비해주세요. 첫째, 조리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역시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뒤 6분에서 8분 정도 삶아주시면 흰자는 단단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찜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표고버섯과 함께 달걀찜을 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달걀 프라이, 장조림 짝에 조린 반찬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함께 곁들일 음식입니다. 달걀만 먹지 마시고 브로콜리, 배추, 오이 같은 채소와 같이 드세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혈당 상승도 완화해줍니다. 삶은 달걀을 채소와 함께 곁들인 샐러드 한 접시만으로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늦은 저녁이나 취침 직전은 피해주세요.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가 더부룩해지고 숙면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달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래 세 그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섭취 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부전 4단계 또는 5단계에 해당되지만 아직 투석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백질 섭취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의사와 영양사의 개별 상담을 통해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풍이 심하게 발작 중인 분들입니다. 물론 달걀은 퓨린이 적지만 발작기에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조절해 주셔야 통증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고열이 있는 분들입니다. 열이 나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하는데 이때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열을 내리기 어렵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병이 다 나은 후에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조건 익혀 드세요. 날달걀 반숙 흰자, 전날 먹다 남은 계란은 이제는 안녕입니다. 둘째, 노른자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신장이 약하시거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일주일에 두 3개 이하로 제한하고 흰자는 더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셋째, 두유 진한 찻잔, 반찬과의 조합은 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염분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혹시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걱정 마세요.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이나 가족 단톡방 블로그 카페에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지식은 그보다 더 값진 자산입니다. 달걀 하나, 그 작은 음식 하나를 바르게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신장의 수명을 몇 년이나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계란 요리법 건강하게 먹는 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귀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달걀을 먹고 난 직후 무엇을 마시느냐도 신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신장 독소를 씻어내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줄 수 있는 5가지 천연 해독 음료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집 마당이나 화분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내일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째 어르신 건강을 연구하고 있는 한의사 김준호였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게, 마음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이 자주 뻐근하고 몸 전체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면 그 원인이 의외로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은근히 해치는 채소 3가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무릎 통증과 만성 염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 채소 섭취를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관절을 진정시키고 혈관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약보다 낫다고 느껴질 만큼
강력한 한겸채소 3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왜 어떤 채소는 관절을 상하게 하고 어떤 채소는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지 그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염증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염증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꽃처럼 감염을 막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결국 건강한 조직까지 서서히 손상시키며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고 나아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멀쩡한 반면 어떤 사람은 40도 되기 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은 그 불길을 더 키우고 어떤 음식은 천천히 진화시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단 음료가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더 놀라운 건 평소 건강하다고 여겼던 몇몇 채소들이 사실은 몸속 염증을 부추기는 조용한 조력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소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건강에 좋지만 일부 채소는 그 특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관절이 약하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 건강을 해칠 수 있는 3가지 채소를 공개합니다. 바로 감자가지 청피망입니다. 모두가 흔히 먹는 익숙한 채소들이죠. 각국 식탁에서 반찬은 물론 메인 재료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일부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가짜 건강식품으로 불리며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셋 다 가지과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가지과 식물은 감자가지 청피망뿐 아니라 토마토, 고추도 포함되는데요. 이 식물군은 신기하게도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있는가 하면 맹독성 식물도 함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독초로 유명한 만드라고라나 독성이 강한 흰독말풀도 가지과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외부의 벌레나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물 알칼로이드라는 화학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라닌이나 칼코닌 같은 성분은 곤충에게는 독이고 사람에게는 소량이면 문제없지만 과다 섭취 시 구토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덜 익은 청토마토를 이용해 독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토마토를 독삭과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전설과 소문은 결국 가지과 식물 속 특이 성분 때문입니다. 감자가지 청피망에 대해 오래전부터 민간에서는 관절이 아픈 사람은 이 채소들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먹지 않았더니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채소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식재료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전분 식품으로 튀김 감자 으깬, 감자조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감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절 건강에는 2가지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혈당 지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튀김 한 접시를 드신 후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는 섭취 후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특히 튀기거나 으깬 감자는
흰 쌀밥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자 으깬 것을 한 그릇 먹는 건 혈관에 설탕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신성 염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혈당이 관절에 해가 될까요? 이유는 당화작용에 있습니다. 혈액 속 당분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당분이 단백질에 들러붙으면서 말기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마치 녹처럼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에 달라붙어 원래는 탄력있고 부드러웠던 관절 연골을 점점 딱딱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관절이 녹슨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당이 높은 식단을 오래 유지한 분들은 관절이 더 빨리 닳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관절염의 위험도와 증상 심각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체내의 녹스름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 것도 자주 안 먹는데 감자 한두 번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건강한 분이라면 가끔 감자를 드시는 건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이미 통증이 있거나 대사증후군이나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감자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은 관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매 끼니마다 감자를 주식처럼 드시는 경우 관절에 상처난 곳에 설탕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연골 손상을 더 빠르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튀기거나 소금 간을 많이 해서 드시는데 이런 조리 방식 역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감자는 맛있고 포만감도 높지만 무릎에 불편을 겪는 분들께는 숨은 당에 심장을 자극하는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자에 숨어있는 덜 알려진 문제는 바로 솔라닌이라는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감자를 깎다 보면 푸르스름하거나 싹이 난 부분을 본 적 있으실 텐데 이건 솔라닌 함량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 물질은 원래 감자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독성 성분으로 다량 섭취하면 메스꺼움이나 설사 심할 경우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껍질을 벗기고 잘 익혀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덜 익힌 감자나 살짝 생이 남은 감자채를 드시거나 푸른색 감자를 그대로 요리해서 먹는 경우엔 장을 자극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이 자극받아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비상경계 상태에 들어가면서 전신에 저강도 염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약해진 관절 부위는 가장 먼저 공격받기 쉬운 부위가 되어 식사 후 갑자기 무릎이 붓고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감자가 관절에 미치는 해로움은 하나는 혈당 급등에 의한 당화와 염증 반응, 또 하나는 조리 상태에 따라 솔라닌이 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감자를 유독 좋아하지만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작은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자 섭취를 2주 정도 중단하고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호박, 참마, 현미 등으로 주식을 바꿔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본 후 무릎의 뻣뻣함이 줄고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속 당의 녹이 줄어들면 관절도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무심코 밥상에 올라오는 친숙한 채소지만 관절에 있어서는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 식재료, 바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는 보랏빛 껍질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한국 식탁은 물론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채소입니다.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은 많아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가지는 겉보기와 달리 몸속에는 몇 개의 화학 단검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가지 속에 포함된 생물 알칼로이드, 즉 솔라닌과 솔라신입니다.
이 물질들은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인데, 실험실 시험관 연구에서 이들이 세포막을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심지어 일부 세포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고농도 가지 추출물이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으로는 그런 농도에 도달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차입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한 환자는 매번 가지를 먹고 나면 다음날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가지 섭취를 멈췄고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처음엔 담당 의사도 의아해했지만 결국 체질이 문제였던 거죠. 체내에서 이 알칼로이드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거나 면역세포가 가지 속 특정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경우라면 가지는 약이 아니라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식물계의 거품 성분이라 불리며 인삼처럼 건강에 이로운 작용도 있는 반면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가지를 물에 비벼보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바로 이 사포닌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분자 구조상 콜레스테롤과 결합할 수 있어 고농도로 섭취하면 장점막 세포막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장벽이 단단한 성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사포닌이 그 성벽의 벽돌을 하나하나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소화되지 않은 큰 분자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면역체계가 비상경계 모드로 전환되고 전신 염증 반응이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장누수 증상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물론 가지의 사포닌 함량이 콩이나 인삼보다 많지는 않지만 매일 가지 반찬을 올리는 식습관에다 장이 약해진 상태가 겹친다면 가지 속 사포닌이 마지막 스트레스를 더해 장을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포닌은 껍질 부분에 많이 몰려 있으므로 가지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거나 반드시 완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 요리를 하실 때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 고지방 식사는 또 다른 염증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전통 한의학에서도 가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조심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방에서는 가지를 성질이 차고 습기를 불러오는 식품으로 보아 비위가 약하고 양기가 부족한 사람, 특히 몸이 잘 붓고 무릎이나 손목이 시큰한 체질의 경우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한습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생물 알칼로이드나 사포닌의 장누수 이론은 결국 표현만 다를 뿐 몸속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식품은 아니지만 어떤 체질에게는 보약보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지를 먹은 날마다 이상하게 관절이 뻣뻣하거나 붓는 느낌이 든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당분간 식단에서 가지를 빼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무릎의 큰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살펴볼 채소는 바로 청피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채소의 쌉싸름한 맛에 고개를 저었을 만큼 입맛을 지배하던 존재였죠. 달콤한 빨간 파프리카와는 달리 청피망은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특유의 씁쓸함과 아린 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청피망은 미숙한 상태의 단맛 채소일 뿐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 파프리카나 노란 파프리카는 같은 종류지만 완전히 숙성된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미성숙한 채소 같지만 이 청피망에는 덜 익은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특정 성분들이 남아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생물 알칼로이드와 함께 이번엔 또 다른 문제 물질이 등장합니다.
바로 렉틴이라 불리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먼저 청피망에도 감자나 가지처럼 가지과에 속하기 때문에 솔라닌 같은 생물 알칼로이드가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청피망은 그 농도가 낮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건강식 열풍을 타고 청피망을 샐러드처럼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익히지 않은 상태의 청피망을 공복에 다량 섭취하면 미세한 자극 성분이 장벽을 자극해 위산역류 더부룩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은 직접적으로 관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며 결과적으로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덜 익은 청피망은 장을 건드리고 장의 불편함은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는 셈입니다. 반면 청피망도 충분히 익히기만 하면 이런 위험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덜 익힌 상태로 자주 많이 먹을 경우에 생깁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때 피망 속에 하얀 태자나 씨앗 줄기 부분에 생물 알칼로이드가 몰려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핵심입니다. 청피망이 문제시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렉틴이라는 물질입니다. 렉틴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단백질로 콩이나 곡류 일부 채소류에 존재하며 세포를 서로 뭉치게 하거나 세포 간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힌 렌즈콩이나 강낭콩에 있는 렉틴은 소량만으로도 심한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청피망 속의 렉틴 농도는 콩류보다는 훨씬 낮지만 만약 생으로 자주 섭취하게 된다면 장내 점막세포와 결합해 장점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거나 미세한 염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서 설명한 장누수 증상과 유사하며 결국 체내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외과 전문의 김준호 박사도 렉틴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청피망과 토마토 같은 채소가 오히려 염증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렉틴이 장내 미세 환경을 무너뜨려 관절 통증이나 소화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의 조언을 따라 청피망 섭취를 줄인 환자들 중 일부는 관절통이나 장 트러블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렉틴 이론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통증과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믿어볼 만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 없이 식단을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만약 청피망을 자주 드시고 계시면서 무릎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당분간 청피망을 식단에서 빼고 붉게 완숙된 빨간 파프리카나 노란 파프리카로 대체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추가 완전히 익으면서 렉틴과 생물 알칼로이드 농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대신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함량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잘 익은 파프리카는 단맛도 훨씬 강해지고 염증 억제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피망 소고기 볶음이라도 청피망 대신 붉은 파프리카로 바꾸는 것만으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감자, 가지, 청피망, 이 세 가지 가지과 채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혈당 폭탄, 가지는 생물 알칼로이드와 사포닌, 청피망은 미성숙한 상태의 독성 물질과 렉틴으로 인한 장 염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끔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만성 염증이나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릎이 붓고 관절이 욱신거리는 상태에서 매일 이 채소들을 섭취하고 있다면 혹시
문제의 원인이 식탁 위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를 알게 되셨다면 다음 단계는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제 상황을 반전시킬 3가지 강력한 소방관 채소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관절이 갈리고 염증이 끓어오를 때 약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독에는 독이라는 말이 있지만 몸을 살리는 데에는 채소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곧 약이다 라고 말했을 만큼 자연이 내어준 채소와 과일 속에는 몸을 치유하는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앞서 염증을 부추기는 채소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불을 끄는 채소들의 활약을 볼 차례입니다. 이 3가지 채소는 가격도 부담 없고 효과도 뚜렷해 식탁 위에 구급차 혹은 관절의 응급처치라고 불릴 만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브로콜리, 시금치, 그리고 당근입니다. 어느 집 냉장고에나 쉽게 있을 법한 이 3 채소가 사실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히어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마치 작은 나무처럼 생긴 이 초록 채소는 외모는 수수하지만 기능은 그야말로 염증 잡는 특급 요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서만 발견되는 특수 물질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탁월해 식물계의 소화기계 소방관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NRF2 경로라는 방어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 속에서 항산화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죠. 이 스위치가 켜지면 몸속 곳곳에서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효소들이 생성되어 마치 내부의 불을 꺼주는 소방수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관절염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는 관절염에 걸린 실험쥐에게 설포라판을 투여했더니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했고 연골 손상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모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일정 기간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게 한 후 수술 중 관절 내부 상태를 검사했는데 실제로 관절 내 활액에서 설포라판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먹은 채소가 단순히 소화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관절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 직접적으로 진정작용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외에도 관절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콜라겐은 연골과 인대를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관절 내 연골이 재생되고 탄력이 생기면서 마찰로 인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영양소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 골밀도를 높이고 관절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엽산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브로콜리는 고섬유질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돕고 혈당과 체중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무릎 관절에 실리는 하중도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브로콜리는 안에서 염증을 잡고 밖에서는 체중을 조절해주는 그야말로
안팎을 다스리는 건강 채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영양 전문가들은 브로콜리를 매일 먹어도 아깝지 않은 채소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릎 통증으로 걷는 것이 두렵고 계단이 고역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매주 3번 또는 4번. 삶아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이 초록 작은 나무가 자주 보이게 되는 순간 무릎의 통증도 조금씩 잦아들고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건강은 결국 매일의 습관에서 비롯되며 브로콜리는 그 변화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채소는 단순한 반찬 그 이상으로 관절을 살리는 조용한 영웅,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만화 속에서 팔뚝을 부풀리며 힘을 얻는 뽀빠이를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시금치를 먹는다고 갑자기 근육이 솟아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염증을 완화시키는 능력은 기대 이상입니다. 시금치는 말 그대로 다재다능한 건강조력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2가지 핵심 영양소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비타민 K, 다른 하나는 마그네슘입니다. 먼저 비타민 K는 뼈와 관절의 수호자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는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 생성에 꼭 필요하며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 마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수치가 낮은 사람은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시금치 한 그릇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 K는 관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이완제로 불릴 만큼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해 순환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관절로 가는 영양소 공급도 원활하고 염증 물질이 배출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동시에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흥분도를 조절해 통증 민감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실제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에는 이 외에도 한겸과 항산화에 효과적인 식물성 화합물들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캠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은 시금치 잎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캠페롤은 염증 유발 인자의 생성을 억제해 과잉 면역 반응을 차단하고 퀘르세틴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조직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해 시금치를 녹색 거인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염증 억제 식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다양한 채소 중 시금치 추출물이 실험 동물의 염증 수치를 가장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역할을 시금치가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록소도 다량 들어있어 빈혈을 예방하고 조직 회복을 도와줍니다. 철분은 산소 운반을 원활하게 해 세포 재생에 필수적이고 엽록소는 해독작용을 도와 몸속 염증 물질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엽록소 유도체가 염증 반응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는 보고도 있어 시금치의 복합적인 건강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실제 임상에서 많은 영양사들이 관절염 환자에게 짙은 녹색 잎채소를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다양한 시금치는 특히 추천되는 식재료입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바나나 스무디, 점심에는 마늘을 넣어 볶은 시금치, 나물 저녁에는 샐러드에 생시금치를 살짝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적으로 시금치를 식단에 포함시킨 분들 중에는 관절의 뻣뻣함이 줄고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체감 후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또한 무릎 관절에 큰 이득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입니다. 이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에는 살짝 데쳐서 물에 헹군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영양 손실 없이 시금치의 좋은 성분만 골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는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 한 줌씩 꾸준히 우리 몸에 들어와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녹색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쌓인 한겸 효과는 언젠가 당신의 무릎에서 통증 대신 유연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금치의 진짜 힘은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웅 채소는 당근입니다. 선명한 주황색에 색감만 봐도 기분이 밝아지는 이 채소는 그 빛깔만큼이나 우리 몸속에서 찬란한 역할을 해냅니다. 이 색은 바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전구체로 특히 염증이 일어나고 조직이 손상됐을 때 회복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몸살을 앓거나 관절이 붓고 아플 때 우리 몸은 빠르게 비타민 A를 소모해가며 손상 부위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 A가 부족하다면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염증은 오래갑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한 베타카로틴이 비축되어 몸이 필요로 할 때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염증을 잠재우고 조직 재생을 도와줍니다. 베타카로틴은 단순히 비타민 A의 공급원일 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 산소가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이 자유라디칼을 무력화시켜 관절 속 세포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철이 녹슬지 않게 바르는 방청유처럼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관절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식습관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식단에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낮게 나타났고 관절염 발병률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꾸준히 당근이나 같은 계열의 주황색 채소들을 섭취하는 것이 염증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당근은 베타카로틴만 가진 게 아닙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함께 작용하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합니다. 또 당근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한겸 성분, 특히 보라빛 당근에 많이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같은 다종다양한 폴리페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면역체계의 과잉 반응을 조절하고 조직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의 향긋한 향을 만들어주는 휘발성 오일 성분 또한 위장을 튼튼히 하고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며 한의학에서도 당근은 비위를 조화롭게 해주는 대표적인 채소로 손꼽힙니다. 전통 이론에 따르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체내 습기와 담이 줄어들면 관절 주변의 부종도 함께 가라앉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염증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당근은 단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품은 아닙니다. 이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당근의 당질은 대부분 천천히 소화되며 당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감자처럼 전분이 많은 식품에 비해 혈당 안정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며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당근을 활용하면 염증 유발 원인을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당근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게 썰기, 다른 하나는 충분한 익힘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 생으로 먹을 경우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 썰어 익히면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베타카로틴이 효과적으로 방출되고 체내 흡수율도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타민 A 계열의 영양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살짝 볶거나 고기나 다른 채소들과 함께 찌거나 끓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생당근을 오독오독 씹어 먹는 재미와 신선한 효소의 이점도 있지만 염증 완화를 목표로 한다면 익혀 먹기를 우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채소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의 염증 환경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주는 주황빛 방패입니다. 매일 식탁에 한 조각씩 더해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릎은 더 가벼워지고 걸음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당근의 진짜 힘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한겹 영웅, 채소 브로콜리와 시금치, 그리고 당근의 놀라운 힘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이 가진 효능을 실제 내 몸의 변화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섭취가 중요합니다. 일회성으로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식단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 영웅 채소를 반드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당근, 화요일은 시금치, 수요일은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돌려가며 드시거나 혹은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를 매일 식사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식사 때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워보세요. 불과 몇 주만 지속해도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아침에 손가락이 덜 뻣뻣하고 무릎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채소는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께 조합해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큽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함께 볶아 메인 반찬으로 올리고 그 옆에 당근 퓨레를 곁들인다면 한 끼 식사에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한겸 밥상이 완성됩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당근은 고기류와도 잘 어울려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과 영양소가 동시에 보완되어 관절 연골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필요한 정제 탄수화물이나 염증 유발 식품을 줄이고 영양 채소로 대체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백미밥 대신 브로콜리를 다져서 볶은 브로콜리밥을 활용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포만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브로콜리밥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간식이 당길 때 감자칩 대신 당근을 얇게 썰어 오븐에 구운 당근칩이나 당근 스틱을 병아리콩 딥에 찍어 드시면 바삭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청피망 계란볶음 대신 시금치 계란볶음을 해 드시면 색감은 그대로면서도 관절에 훨씬 부담 없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채소들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 찌거나 데쳐러야 한겸 성분인 설포라판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딱 씹었을 때 약간 아삭한 정도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비타민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친 후엔 간단히 무치거나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당근은 잘게 썰어 기름과 함께 볶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익히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기름이나 소금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이며 대신 다진 마늘이나 생강을 넣어 향을 살리고 한겸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리 방법까지 조금만 신경 쓰면 같은 채소라도 내 몸에 주는 이점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길 매일 식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채소 한 접시가 무릎을 덜 아프게 하고 관절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니 그게 정말일까? 처음엔 믿기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점점 더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식습관의 변화는 만성염증과 관절 통증 완화에 있어 약물 못지않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약?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는 증상이 나타난 그 순간을 빠르게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겉을 다스리는 것이지 속을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 한겸식단은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바꿔줍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염증을 부추기는 요소는 줄이고 조직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몸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욱신거리던 무릎이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거뜬하고 피곤하던 몸이 한결 가볍고 피부까지 윤기가 돌며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을요. 이는 단순한 관절의 변화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언컨대 이런 내면의 회복은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채소만 먹으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었거나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의의 진료와 약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빈도를 줄이고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분명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임상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채소가 풍부한 한겸 식단, 다른 한쪽은 일반 식단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몇 달 후 한겸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통증 붓기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일부는 병이 잠시 멈춘 듯한 완화기 상태에 들어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일반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밥상 위의 선택만으로도 자신의 건강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자가지, 청피망. 이 세 가지는 관절에 이미 염증이 있는 분들에겐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무릎이 붓고 아픈 지금이라면 당분간 식탁에서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이 세 채소를 당당히 식탁의 중심으로 올려보세요. 이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마치 3명의 천연 의사처럼 낮과 밤 없이 당신의 관절을 위해 일해줄 것입니다. 한 명은 염증을 진화시키고 한 명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또 한 명은 재발을 막기 위해 방어력을 길러줍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 강황 속 커큐민 올리브유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한겸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재료들을 적절히 곁들이면 식단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릎을 살리고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선택에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은 변화. 오늘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일 아침에 통증을 줄일지 아니면 여전히 절뚝이며 하루를 시작할지를 좌우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찾기보다는 부엌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약보다 더 깊은 치유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바꿔보세요. 해로운 채소에 작별을 구하고 소리 없이 회복을 돕는 채소들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언젠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결단을 내린 자신에게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 한 끼가 아픈 무릎을 회복시키고 잊고 지냈던 활력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내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는 그날, 당신은 분명 웃고 있을 것입니다.